네, 안녕하세요. 2025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감 사회복지 실천론 제4장이죠.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이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부터는요, 제 얼굴이 나오지 않고 여기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파워포인트와 교재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제가 따로 판서를 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교재 내용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소리 들으시면서 교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없는 내용 또는 교재의 내용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이번 4장에서는 몇 개 장면을 좀 추가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화면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참고 자료의 출처를 같이 보여드리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출처에 따른 자료를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4장은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이해입니다. 컨텐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사가 일하고 있는 다양한 현장과 이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보시면요. 자, 7년간 출제 영역에서 단연코 우뚝 서 있는 게 바로 실천 현장의 분류이죠. 실천 현장을 분류하는 기준이 많은데요. 기준에 따라서 실천 현장을 옳게 분류하고 그 예가 적절히 연결되어 있는지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올해 2024년에도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출제되고요. 또 실천 현장의 특징은 구체적인 현장의 어떤 예시와 그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 가끔 출제되었습니다. 자, 두 문제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 22회에는 한 문제가 출제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또 시험 보게 될 내년에는 두 문제 이렇게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사회복지 실천 현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8페이지 보시면요. 자,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곳 또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활동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법적 용어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 사회복지 기관이 또 증가하고 사회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더 세분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요, 이제 광의라고 하죠. 넓은 의미에서 정의할 수도 있고요. 협의, 좁은 의미로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구체적인 장소,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 가장 대표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들 수 있겠죠. 복지관이라는 장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요, 그런 장소나 기관을 넘어서서 조금 더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분야, 또는 서비스에 초점이 되는 문제 또는 대상 집단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아동 분야, 노인 분야, 청소년 분야 이렇게 대상별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약물 남용 또는 뭐 정신 건강 이렇게 분야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자, 지금 현장에 계신 분이라면, 자, 선생님은 어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좁은 의미로도 한번 대답해 보시고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으로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 분들 중에서 아직 현장에 없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실천 현장은 어디인가요? 좁은 의미로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넓은 의미로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대답하실 수 있으면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가 시험에서 매해 나오는 영역이죠. 바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분류하는 것인데요. 자,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분류하는 기준과 예가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기관의 운영 목적에 따라 1차 현장이냐 2차 현장이냐 매년 나오는 문제죠. 거의 매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생활시설, 이용시설로 나누는데 이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자,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가끔 나오는데 우리 교재에서 조금 잘못 인쇄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릴 테니까 또 귀를 쫑긋 세우시고 화면 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재로 일단 들어가셔서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 분류에서 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관의 운영 목적에 따라서 1차 현장, 2차 현장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기관을 설립한 목적이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곳은 1차 현장이고요. 원래 다른 것을 하려고 만들었다가 부분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해서 사회복지를 하게 된 곳을 2차 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하려고 만든 곳이죠. 그래서 1차 현장이 됩니다. 학교는 어떨까요? 학교 사회복지하려고 만든 곳인가요? 아, 교수님, 학교 사회복지사 있는데요. 1차 현장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병원, 의료사회복지사가 일하죠. 그래서 1차 현장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병원은 의료 서비스를 하려고 만든 곳이죠. 사회복지 하려고 만든 곳은 아닙니다. 학교도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지 사회복지를 하려고 만든 곳은 아니죠. 원래 그곳을 만든 목적은 따로 있는데 학교 생활에 대한 부적응이나 여러 가지 학교와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어려움들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고 학교를 좀 더 잘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학교사회복지사가 일을 하잖아요. 자, 이래서 이런 곳은 2차 현장이 됩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죠. 병원에서 의료적인 치료 이런 거를 받을 수 있지만 뭐 치료를 좀 더 잘 받거나 퇴원 이후에 지역사회에 좀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필요한 것처럼 원래는 다른 거를 하려고 만들었다가 사회복지를 제공하게 되면 2차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행정복지센터예요. 우리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또 통합사례관리처럼 사회복지를 하기 때문에 1차 현장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행정복지센터 옛날에 동사무소 같은 거는 이제 행정을 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2차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 같은 교정시설, 자 2차 현장입니다. 이제는 안 헷갈리겠죠? 2024년 22회에도 이 1차 현장, 2차 현장 구분하는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 교재 정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관 설립 주체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나누는데요. 자, 원래 크게는 공공과 민간으로 나눕니다. 공공기관은요,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정부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 지도 감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민간기관은요. 네,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죠. 뭐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등이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것 중에 기타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이거는 공공기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눕니다. 이거 제가 나눈 거 아니고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의한 또는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보면 공공기관을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90페이지에 보시면 정정하겠습니다. 오타가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민간기관에 보면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있죠. 민간기관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국가의 지원을 재정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설립 주체는 바로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기관이 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민간기관입니다. 자, 세 번째 기타 공공기관인데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교정하면서 제대로 교정이 안 됐는데요. 사회복지사협회가 아니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공공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주요 복지정책에 대한 시행 위탁기관으로 정부의 복지사업을 뒷받침하는 조사 연구, 교육훈련, 사회복지 조성 등의 고유 목적 사업 등 공공사회복지 증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정부 정책과 민간 사업의 연계 협력을 조성하는 전달자 및 중재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조금 더 보충을 하면 여러분, 이 자료는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이라는 자료이고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 여기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24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아동권리보장원 기타 공공기관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큰 의미에서 공공기관이고 그 안에서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류가 있었던 점은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요. 이 부분 수정해서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요 기능 중에요. 민간사회복지기관 중 유일한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은 민간기관이라고도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특별히 지정됐기 때문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밑에도 보면 민간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특징을 살려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사회복지기관 중 기타 공공기관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혼란이 되는 부분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서 자, 행정기관과 직접 서비스 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행정기관은 간접 서비스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 기관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죠. 뭐 아동상담소, 지역사회복지관, 보육시설이 해당이 되는데요. 자, 행정기관 또는 간접 서비스 기관은 이 직접 서비스 기관들이 좀 더 서비스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공공행정기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들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주거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생활시설은요, 주거, 잠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이용시설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죠. 자, 생활시설은요, 그 시설에 입소해서 먹고 자고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또 아동 양육시설, 청소년 쉼터 이런 것도 모두 다 클라이언트들이 입소해서 그쪽에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생활시설입니다. 반면에 이용시설은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죠. 잠은 본인의 집에 와서 자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관을 가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와서 잠을 자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도 어때요? 학교 끝나면 아이들이 센터 가서 숙제도 하고 밥도 먹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대표적인 이용시설이죠. 아동보호 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런 거 모두 다 이용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92페이지 오시면 분야별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있는데요.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각
가끔 출제가 되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기관들이 출제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읽어봤을 때 이거 어떤 기관인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하면 직접 인터넷을 검색해서 대표적인 기관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분야별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시험에 나왔던 것은 이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자, 우리 교재에는 아동복지법에 나온 아동복지시설 12개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추가가 됐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3조 2에 의해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이 학대 피해 아동 쉼터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자, 아동양육시설. 예전에 우리가 고아원이라고 불렀던 곳이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곳이죠. 그죠? 자, 이런 거 쭉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알 수 있겠죠.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이런 데 다 알겠죠. 그런데 약간 생소한 게 뭐가 있냐면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있어요. 아동보호치료시설은요. 네,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인데요. 이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분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에서 2024년에 나왔던 시험인데요. 바로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생활시설인데요. 이 아동보호치료시설은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데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서 이제 보호 위탁된 19세 미만의 사람을 입소시켜서 먹고 자고 한다는 거죠. 치료와 선도를 통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보호도 받고 어떤 문제 행동이란가 여러 가지 심리 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활시설인데 잘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이 아동보호치료시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몇 개의 기관들이 좀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지역, 여러분들이 살고 있거나 친숙한 지역에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내가 말로만 듣던 곳이 아동보호치료시설이었구나 라고 한번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자, 교정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원 등은 조금 더 익숙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낯선 기관이 나왔다는 것, 분야별 사회복지 실천 현장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3가지를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가정 및 지역사회 보겠습니다. 자, 가정 부분에서는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 규정하는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한부모 가족복지 상담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요즘에 다 가족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가족센터도 94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성가족부라는 거, 보건복지부 아니고 가족 쪽은 여성가족부가 관할을 하죠.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 체계, 바로 가족센터입니다.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죠. 예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나누어서 운영이 되다가 요즘에는 두 개가 이제 통합이 돼서 가족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지역사회복지론 또는 사회복지행정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죠. 민간 그리고 공공 이렇게 합쳐져서 하는 민관기구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 및 정신보건에서는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대표적인 사회복지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신건강복지라고 해서 우리가 또는 정신건강복지사가 일한다라고 해서 1차 시설로 오해할 수 있지만, 보건이나 건강 이런 게 들어갔을 때는 사실 그쪽이 더 메인이에요. 우리는 부가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 입장에서 볼 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입니다. 자, 노인도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설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고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자,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도 있어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우리 지역사회에 많이 볼 수 있죠.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모두 다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동 학대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곳이죠. 노인보호 전문기관도 노인 학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이고 이용시설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에서는요, 사회복지협의회, 아까 얘기했던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알아두시고요. 자, 장애인은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있습니다. 다 재활이 들어가지만 직업재활, 지역사회재활, 의료재활 조금 구체화된다는 거 하나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7페이지에 우리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원래 나와야 되는 거죠. 1절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딱 풀면은 여러분이 풀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하느라 답이 벌써 공개가 돼버렸다는 것. 그러나 다시 한번 꼼꼼히 읽고 풀어보시고 해설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외에 왜 답이 되고 답이 안 되어 있는지를 또 뒤에서 풀어서 했기 때문에 해설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장의 두 번째 절은요, 바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다양한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많은 역할들을 멀티플레이어로 하고 있죠. 사회복지사가 한 가지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의 경향은 어떤 정의를 주고서 어떤 역할이냐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또 사회복지사가 실천 활동을 하는 장면을 예시로 주고 그 예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인 것은 아닌 것은 또 이렇게 고르는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조성자, 조력자 보겠습니다. 조성자, 조력자는 영어로 enabler라고 하죠. 무엇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필요한 자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효과적으로 문제에 대처하고 또 클라이언트들의 능력을 이제 개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은 예를 들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과 상담을 해서 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조력자, 조성자, enabler의 역할이고요. 또 부부 갈등을 겪으면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이럴 때 부부간 의사소통 패턴을 분석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또 통찰력을 길러주는 상담을 하는 것도 바로 조성자, 조력자의 역할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중개자, 브로커입니다. 이거는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집단을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원이 없는 사람 또는 자원의 접근성이 낮은 클라이언트를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또는 자원과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이 바로 중개자입니다. 시험 많이 나오죠? 자원봉사자와 클라이언트를 연결해 주는 것.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에게 쉼터 연결해 주는 것.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말벗이 되어줄 자원봉사자 연결해 주는 것. 모두 다 중개자 역할입니다. 자, 세 번째, 옹호자는요.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신도시 건설에 따라서 철거를 당하게 된 세입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 또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제안하는 것, 이런 거 모두 다 옹호자 역할입니다. 자, 교사, 교육자는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적응 기술을 익히도록 클라이언트를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가르치는 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생활 적응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또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가 우리 아이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부모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 모두 다 교육자 또는 교사, 티처의 역할입니다. 자, 중개자, 중재자 비슷비슷하죠. 예, 한 끗 차이지만 내용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자, 중재자는 영어로 미디에이터라고 하는데요. 중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겠죠. 뭔가 중재한다라는 거. 갈등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개입해서 서로 타협하고 화해점을 찾도록 도와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역할을 돕는 것입니다. 자, 중재에서 중요한 건요, 중재예요. 어느 한쪽의 편을 들거나 지지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 협상가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뒷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 7번을 먼저 볼까요? 협상가는 이런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체계의 가운데서 활동을 하되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서 개입을 해요. 조금 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옹호와 대변의 역할을 하면서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서 하는 게 협상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자, 6번 훈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가 트레이너죠. 이거는 자, 교사하고 교육자랑 비교해 보시면 좋은데요. 기관이나 조직의 차원에서 직원들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도 어떻게 보면 그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실시하는 것도 훈련가 역할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가르치는 건 교사 교육자이지만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뭔가 훈련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훈련가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8번 조정자, 우리 사례 관리하면서 많이 나오는 역할이죠. 코디네이터예요. 다양한 기관에서 서비스가 여러 개 산발적으로 주어지다 보면 비슷비슷한 서비스가 여러 개 중복돼서 제공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서비스는 이렇게 누락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막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정해주는 역할이 바로 조정자 역할입니다. 9번째는 집단 촉진자인데요. 그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처럼 1:1 또는 개별적인 접근으로 사회복지를 할 수도 있지만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 여러 사람들로 집단을 구성하고 그 집단을 운영하면서 집단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집단 활동이 좀 더 활발히 그리고 목적 지향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집단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이 바로 집단 촉진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직 내 촉진자 보겠습니다. 기관이나 조직의 차원에서 조직의 기능이나 상호작용, 직원 간의 협조나 지시,
정보 교환을 촉진시키면서 조직 간의 연결망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조직 활동이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촉진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요, 사회복지사의 역할 분류 중에서 이제 사회복지사의 역할의 내용,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이런 내용이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하는 기능에 따라서 나누기도 합니다. 101페이지의 표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상담을 해주거나 가족 치료를 해주거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는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은 서비스 제공 기능에 해당되는 역할입니다. 이제 표를 보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요, 체계 연결 기능입니다. 클라이언트를 다른 체계와 연결하는 역할인 거죠. 자, 중개도 클라이언트를 자원과 연결하는 것이죠. 예, 이래서 모두 다 체계 연결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체계 유지 기능입니다. 팀 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거는 그 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팀이 유지되도록 하는 거죠. 체계 유지 기능이고요. 또 조직을 분석하고 자문을 해주고 슈퍼비전을 주는 거는 그 조직, 사회복지기관이라는 체계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슈퍼바이저, 조직분석가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체계 강화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는 새로운 체계를 개발하는 기능이죠. 프로그램도 하나의 체계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어떤 것을 기획하거나 정책을 개발하는 이러한 역할은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기 때문에 체계 개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입을 평가하고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은 연구자 또는 연구 활용자 기능에 해당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험에서는요, 지금 표보다는 앞에 말씀드린 이게 많이 나오는 거죠. 사회복지사의 구체적인 역할과 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역할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의 구체적인 활동이 중개자 역할인지 중재자 역할인지 조정자 역할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기능에 따른 문제는 한 번 정도 나왔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방심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이해는 마치겠습니다. 4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의 역할,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분류하는 것이라는 거 두 가지가 중심축이고요. 매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또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어떤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을 하시고 이제 교재에 잘못된 부분은 또 오류도 수정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4장 마치겠습니다.